최근에 네. 그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네. 아 이거 국민연금 진짜 이제 문제 있구나. 네. 근데 이거 지난번 출연하실 때는 국민연금은 기초를 네. 깔고 들어가면서 네.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국민연금은 당연히 괜찮죠.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또 괜찮다고 얘기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너무 괜찮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좀 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세 이상이신 분들, 또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낸 돈 대비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계시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납입한 원금과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최대 한 10배 이상 받으신 분도 계세요. 낸 돈은 1,000만 원인데 받는 돈은 1억이 넘는. 이 수익비가 10배가 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개인 금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내려오면서 점점 그 수익비, 가성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1.7에서 2.5 정도의 배수가 나오거든요. 뭐 낸 돈에 한 2~3배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진 않죠. 이게 몇 년 정도 납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뭐 거예요? 납입을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면은 좀 나이가 있어서 예전에 소득 대체율이 좋았던 국민연금 제도가 좋았던 시절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점점 소득 대체율이 떨어지고 또 내는 금액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받는 기간도 늦춰지고 이러면서 점점 그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유효한 건 뭐냐면 50세 이상이신 분들의 재테크의 1순위는 국민연금이에요. 더 내고 그래서 국민연금 많이 받도록 하시면 좋겠지만 점점 나이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가성비는 떨어지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수익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2배를 받다가 1.7, 1.5, 1.3 결국은 나중에는 원금 정도밖에 못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면 결국은 나는 수익은 포기하고 낸 원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점점점 이것이 이제 그 역전된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납입을 하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네. 뭐 다른 연금이나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그전엔 좋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부분의 만나면 그냥 국민연금부터 준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의무가입이었고 또 근데 또 의무가입 아니신 분도 계셨어요. 임의가입자, 내가 납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연금이 점점점 이제 내는 보험료가 좀 올라가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올해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또 올라가요. 상한선이.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금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내는 금액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데 개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금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국민연금이라는 그 연금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똑같은 돈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을 낼까?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차라리 내가 다른 준비를 할까?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개인연금의 매력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인연금도 상품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국민연금도 상품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크로스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했듯이 이제 골든 크로스. 국민연금은 지는 애. 네. 그래서 그것이 연령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더 정말 연금 박사님의 컨설팅 네. 조언이 더 귀해지겠는데요. 그 연금 박사는 국민연금 컨설팅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컨설팅을 또 국민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느 분야를 하셔도 저는 사실상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은 이제 점점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이 들면은 내가 뭐 주식 부동산 백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쓰고 가야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 같고요. 아마 어쨌든 다양한 사적 연금에 대한 고민도 또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연금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연금은 어떤 거고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가지고 내가 준비해 왔던 거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이게 좀 부족하니까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사적 연금이고 그걸 이제 개인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인 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제 세제 혜택에 따라 나눠지는데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는 세제 적격 연금이 있고요. 이걸 보통 연금저축 IRP라고 하고 그다음에 납입할 땐 세제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해 주는 연금 보험 이런 걸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당연히 개인연금 가입은 개인 스스로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제 적격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모든 금융회사에서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다 판매하고 있고요. 거기 가서 연금저축이라는 상품 혹은 IRP라는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 거기서 납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굴려서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세제 적격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은 운용 방법들이 뭐 수익을 많이 내려면 이제 그 수익성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손실의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그런 주식형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것이지 사실 상품의 구조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 자, 그런데 이제 세제 비적격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할 때는 세금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 가셔가지고 내가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보통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상품들이 최근에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제 적격 연금보다 세제 비적격 연금이 연금 수령액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연금 박사님이 만약 상담을 해주신다면 네. 그 사람의 성향이나 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고 납입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네. 적정 그런 IRP 상품을 추천해 주시겠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아, 짜는 거. 그러니까 뭐가 하나 좋다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는 세금 환급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금 환급 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전에 뭐가 선결돼야 되냐면 세금을 냈어야 돼요. 네. 세금을 낸 거를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함으로써 일부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주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올해 소득세를 낸 게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 세금을 환급받는 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세제 지원 혜택을 상품을 많이 가입한다 한들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연금계좌 IRP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세금 환급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 연금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 공적 연금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연금 제도를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걸 통해서 내가 연금 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는 걸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세제라든가 제도 기준으로 짜고요. 그 안에서 똑같이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 안에서 이걸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립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포트폴리오 또 필요하겠죠. 네. 그때 이 사람의 나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산 상황 그다음에 이 사람의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분에게 좀 맞는 포트폴리오를 다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 예술이죠. 예술.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바빠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국민연금은 뭐 안 좋은 그런 구조, 안 좋은 형태로 좀 바뀌어간다고 했을 네. 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내시는 분들이 덜 가져가는 형태로 된다고 했을 때,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을 네, 댈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효부를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네. 차라리 개인연금은 진짜 클리어해요. 낸 만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낸 사람이 10만 원 받으면 20만 원 낸 사람은 20만 원 받고 100만 원 낸 사람은 100만 원 받아요. 내가 더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적게 낸 사람에게는 더 유리하고 많이 낸 사람에게는 불리한 약간의 소득 재분배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도 앞으로는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분배 기능을 좀 줄이거나 없애서 딱 기여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럼 개인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거를 개인연금에 더 강화를 해서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비중이 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단은 더 많이 높기 때문에
공적 연금을 통해서 노후 설계하는 비중이 더 크시지만 결국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 연금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우리 운동책방에 굉장히 많이 보시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정치인 보시면 제가 진짜 입에 침 튀기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 안 돼요. 힘들어. 근데 국민연금에 문제가 터져 있는 국민연금을 자꾸 개혁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그 불만을 잠재우고 네. 개인 스스로 준비를 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자꾸 가서 뭐 반창고 붙이고 이번엔 안 되니까 좀 테이프 붙이고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사적 연금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더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가 그 IRP 한도를 좀 네. 늘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일환이에요. 작년까지는 700이었고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늘렸고 작년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700까지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900을 해줬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연금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 사적 연금 수령액 넘으면 이제 종합과세 되는데 그거 분리과세로 바꿔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세율을 떨어뜨려 준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200도 올려줘야 돼. 네. 1,200이 아니라 2,400. 1,200이 언제적 얘기예요. 10년, 20년 전 얘기. 화폐 지금 그러니까 연간 1,200이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뭘 살라고. 옛날에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았지. 맞아요. 우리가 왜 공항 가서 면세한다도 옛날에는 무슨 뭐 400불이었다가 지금 600, 800. 그 언제적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제도적인 지원들이 좀 커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은 세제를 풀어주면 부자 감세가 돼요. 그러니까 세제 지원을 해주고 막 이렇게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이러면 결국은 누구만 좋냐면 부자만 좋아.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세금을 줄여주면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부동산은 세금을 줄여주면 부자 감세예요. 그런데 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금은 세금을 줄여줘서 부자들이 많이 가입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쌓는 자산이고 모으는 자산이고 묶이는 자산이야. 집 한 채 사면 그걸 평생 갖고 있으려고 해. 죽는 그날까지. 그러네요. 그 돈이 안 굴러. 와. 경제가 안 돌아가. 네. 근데 연금은 정반대 자산이에요. 그러네요. 연금은 많이 가입하면 많이 가입할수록 결국은 써야 되는 자산이에요. 그러네요.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내가 그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아끼겠어요? 그죠? 네. 네. 남으면 그거 가지고 기부를 하든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과정상에서 만약에 주식에 그 들어가면 네. 또 그 기업의 주가 가치가 오르면 그렇죠. 돈을 또 이렇게 수혈할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는 거고. 그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자산에 대한 지원, 특히 그 중에서 연금자산의 지원을 계속 늘려줄수록 부자들에게 다 확실하게 풀어줘가지고 너희들이 확실하게 이걸 해라. 너는 부동산에다가 박아두지 말고 현금자산, 금융자산, 연금자산으로 해라라고 하게 제도를 풀어주는 순간 돈은 더 시중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제는 더 안정되는 것이고 고용은 더 늘어나고 사람이 소비가 늘어나니까 다 좋네요. 다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연금에 대한 세제를 더 풀어줘야 된다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정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연금을 받아본 사람들, 연금의 효과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식,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과는 전혀 반대 성향을 가진 자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기는 끝났다. 그렇죠. 개인연금의 시대가 왔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연금 박사님 유튜브 채널 보니까요. 네. 7% 연금이 출시되었다고. 네네네. 이게 어떤 상품인가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아까 골든 크로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공적 연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적 개인 연금 보험들이 점점 상품이 개발되면서 좋은 상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는 5% 연금이라고 제가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그게 6%, 7% 이런 연금들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이자를 5%, 6%, 7%를 불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시중은행 이자가 뭐 작년 하반기에 잠깐 올랐을 때 한 5, 6%였고 지금 다시 3, 4%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꾸준하게 한 1, 2% 시대를 살아왔고 그런데 이 연금은 낸 돈에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거기 쌓인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와. 굉장히 연금 수익이 높고요. 네. 제가 이걸 따져봤더니 이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20대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거하고 이 6%, 7% 연금을 가입하는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네.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더블 차이가 나요. 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국민연금이 100을 받을 수 있으면 얘는 20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니까 항상 방송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그렇게 좋은 연금 있으면 다 할 텐데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공짜는 없다. 뭔가 수익이 좋으면 거기 안 좋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옛날의 연금들과 지금 나와 있는 6% 7% 연금들의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또 비용이 들잖아요. 이 비용을 모든 가입자에게 부담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가입하면 100명이 다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 또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수익도 내야 되고 연금도 줘야 되고 보험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연금액이 많지 않았고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높은 연금을 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연금은 달라요. 똑같은 가입자 100명 내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인데 조건이 있어.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연금 받기 전에 내가 해지한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가입했다 해지한 사람 많잖아요, 사실. 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품 만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는 어떻게 6% 7% 주냐? 그랬더니 얘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해지하는 사람들한테 뺏어서 주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페널티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 페널티가 연금으로 받는 사람의 높은 연금액으로 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과정을 버티고 인내하고 이게 힘드니까 보상을 네. 확실하게 주겠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의 진리 책 강의하면서도 아마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사람들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공평하지 않아. 세상은 모든 사람이 같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은행 가면은 나는 1,000만 원 맡기니까 뭐 이자를 받는데 1,000만 원 맡기나 1,000억을 맡기나 동일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부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하다못해 1,000만 원 맡긴 사람들은 창구에서 줄 서가지고 1시간 기다리면서 가입해야 되는 거지만 100억을 맡긴 사람들은 저희 VIP 룸에 들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서류 작성도 다 와가지고 다 해주고 사모님 여기 사인하시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선물도 좀 받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전화 와가지고 사모님 골프 한 대 좀 치시죠? 그래서 은행 지점장이랑 골프 치고 이런 거라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더라는 거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연금도 똑같아. 중간에 나는 처음부터 연금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을 거다라고 다 마음 먹고 가입을 해. 그런데 가다 보면 나는 해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가다가 해지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어렵게 사는 서민하고 돈 많은 부자하고 누가 더 해지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무래도 돈이 적은 사람. 그렇죠. 부자들은 어차피 이 돈 있으나 없어도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 그냥 통장에서 자동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달 20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50만 원 내는 사람은 당장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해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해지해서 손해보게 된 페널티가 전부 다 부자들에게 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품인 거죠. 저는 이 상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깨려면 들어오지 마라. 왜 죽 써서 남주냐. 그러면 깨서 조금 페널티가 적은 거는 뭐 5% 상품, 4% 상품 이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페널티가 적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되게 낮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은행 금리 연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 3% 아니면 전통적인 변액연금 투자 수익에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손실이 나면 바로 손실도 발생해야 되는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7% 연금에 너무 혹해가지고 자기 상황을 먼저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연금이나 이 모든 국민연금에서 세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플레 때문에 지금의 100만 원이 20, 30년 후에 100만 원하고 같겠냐. 그렇게 모아가지고 뭐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이제 연금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중에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것이 받는 금액이 가입 시점에 확정되면 좋은 건데 이게 나중에 이게 뭐 얼마 되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연금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산수 문제. 사실
연금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은행 예금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의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년 이상 20년 후에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억의 집을 샀습니다. 근데 20년에도 얘가 10억이야. 근데 물가는 WO 됐어. 그럼 사실상 나는 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연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계속 올라주느냐를 우리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아까 제가 7% 연금, 6% 연금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이미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화폐 가치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고 주식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했다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 끊임없이 상승해 주면서 1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사실 비율로 보면 1000%가 오른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해지가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주식, 부동산 이런 자산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면서 해왔는지를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무슨 뭐 4%, 5%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이 높을까요? 아니면 7, 80년대 물가 상승이 높았을까요? 7, 80년대. 훨씬 높았어요. 네. 예. 그죠? 우리가 지금은 사실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7, 80년대는 우리가 우리 경제 성장기에 물가가 팍팍팍 상승했는데 네. 그때는 왜 이런 불만이 없었을까? 네. 고성장.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급여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옛날에 뭐 70년대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었는데, 그죠? 예. 지금은 직장 있는 사람들이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10,000원 받던 게 500만 원 됐다면 500만 원의 그 소득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소득이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화폐 가치의 하락, 물가 상승을 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 물가 상승 시대에 자산의 가치를 높여왔는지를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득이 상승했고요. 그 증가된 소득을 재투자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방어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집을 샀어. 내가 처음에 직장 생활 하려니까 이제 엄마가 종잣돈 마련해가지고 집 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1,000만 원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이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막 한 1억, 2억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내가 그렇게 기간 동안 내 월급도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집을 팔으려고 보니까 2억이야.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자, 그 집을 팔았어요. 재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2억의 집을 팔아서 2억의 집을 사요? 더 비싼 거. 더 비싼 집을 사죠. 그럼 2억의 집을 팔아가지고 4억짜리, 5억짜리 집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없어요.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대출 받겠어요? 못 받죠.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뭐야? 내가 소득이 상승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억짜리 집을 팔아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소득이 상승되어 왔고 그 증가된 소득을 대출 이자를 갚는데 재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집값이 또 5억이 됐네? 또 5억을 팔아가지고 다시 10억의 집을 사는 거야. 대출 5억을 안고. 그걸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계속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있고 그 증가된 소득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결국 과거를 돌이켜보면 더 심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투자 방법이 정액 투자가 아니라 정률 투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여요. 네. 정액 투자라는 게 뭐냐면 네. 동일한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것이고 정률 투자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더 늘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정률 투자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아니야. 급여의 9%를 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9만 원 냈지만 월급이 200만 원 내면 18만 원 내는 거고 월급이 500만 원 되면 45만 원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정액 투자보다 정률 투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정액 투자를 했다. 우리 아버지가 80년대부터 야, 나는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에 20만 원 월급 받는데 나는 2만 원씩 매번 투자할 거야. 그래가지고 2만 원씩 한 거야. 2만 원씩. 그래서 2만 원씩 40년을 투자했어요. 자, 정액으로.
자, 그러면 2만 원씩이면 1년에 24만 원. 네. 10년이면 240만 원. 40년이면 960만 원 들어가요. 네. 자, 그렇죠? 그럼 내 원금이 960만 원 들어갔잖아요. 나는 정액 투자했으니까. 근데 수익이 1000%가 나야. 10배가 나야 960이 1억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960만 원 정액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960만 원 냈는데 쌓여있는 금액은 2천, 3천이야. 그죠? 이게 이렇게 도저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정액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2만 원씩 투자할 거가 아니라 내가 월급의 10%를 투자할 거야. 네. 그러면 20만 원 받을 때는 2만 원 투자했지만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투자하게 되고 5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쌓여가지고 몇 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반드시 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정액 투자만 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냈는데 나중에 연금액이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내는 거는 10년 전, 20년 전을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 이건 수학, 산수 문제, 산수 문제. 네.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나의 투자도 같이 병행해서 늘어가줘야 된다. 네. 정률로. 기본적으로 정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고 단지 수익률만 올려가지고 하겠다는 방법은 수익이 아까 1000%가 나도 내가 낸 원금이 960밖에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보통 저희가 뭐 매월 30만 원, 50만 원씩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똑같이 그건 정액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30만 원이지 앞으로 물가가 10배 뛰는 10년 후에도 30만 원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때는 300 하고 있어야지. 그러네요. 기본적으로는 정률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그럼요. 화폐 가치를 지키고 연금이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 선배들은 다 정률로 해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물가 시대를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 갑자기 좀 작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 10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수학 문제지만 지금 이제 수학 시험인데 만약에 물가가 1년에 5%씩 올라서 뭐 그냥 단순 누계로 뭐 10년 동안 100%가 50%가 오른다. 그랬으면 물가가 50%가 오르다는 얘기는 어쨌든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100만 원이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진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물가가 앞으로 계속 오를지, 그건 디플레이션이 올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랐다면 사실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어려워지겠지만 지금도 느꼈지만 옛날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지금 200, 300을 벌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소득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도 아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률로 해야 된다. 늘어난 만큼 더 늘려야 된다. 그 10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는 가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왜 그런 건가요? 주택연금이 나중에 노후 자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가입하시면 되죠. 그런데 주택연금이 이제 평균 가입 그 금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집을 내가 쓰고 가는 거는 좋은데 물려주고도 싶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 이거는 물려주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연금들이 있는데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뭐 개인연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연금은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대안이다.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택연금으로 이제 쓰고 가시는 거거나, 혹은 내가 진짜 물려줄 사람이 전혀 없을 때, 미혼이고 뭐 조카도 없고 진짜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다 이제 쓰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일반적인 주택연금의 가입 금액이나 연령을 보시면 70대 초반에 4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내 집값이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70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1억당 한 3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4억짜리 집이면 공시가격 말고 실거래가 시세 기준으로 4억 정도 되면 한 120만 원 정도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일정한 금액이 되고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돌아가시는 날까지. 좋네요. 네. 근데 이런 또 수학적인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야, 집값이 4억인데 한 달에 120만 원 연금 받으면 내가 이거 언제 4억 받냐. 왜냐면 120만 원이라고 해봐야 1년에 1,400. 10년이면 1억 4천. 30년 받아봐야 4억이 될까 말까요. 그렇구나 또. 그럼 70세 받으면 100세까지 살아야지 원금 받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머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떨면서 길거리 떠돌아다니면서 이거 받으면 아니지만 이 집에 4억짜리 집에 사는 것에 대한 주거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1억당 월세가 한 30 하거든요. 네. 그러면 4억이면 120만 원 월세 내가 안 내면서 이 집에 살면서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20이 아니라 240을 받는 거지. 그러네요. 그러면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10억짜리 집을 매각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4억짜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이면 뭐 서울시에만 봐도 어쨌든 30평형대. 그럼 뭐 두 노부부가 넓은 집에 살아서 뭐 하겠어요. 손주도 없고 아무도 없고 가끔 놀러 오는 건데. 그다음에 뭐 서울시 한복판에 비싼 집을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살아도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집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런 것보다 그 집을 팔아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서 조금 작은 평수에 오히려 더 쾌적한데 집을 사시는 거고 그럼 남은 금액이 한 5억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 사서 집으로 연금 받고 남은 5억 가지고 그걸 또 불리든 간에 다른 캐시플로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죠. 그러네요. 예, 수치상으로는 이래요. 사실 내가 그 동네를 팔고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야. 내가 평생 무슨 뭐 목동에서 살아왔는데 이 목동을 팔고 내가 저 김포로 간다고 해서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목동에서 주택연금 가입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집값이 10억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집을 팔아서 현금화한 이후에 주택을 좀 낮춰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부자분들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쪽으로 갈수록 네. 주택연금 가입을 잘 안 하세요? 일단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9억이 넘으니까 안 되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 주택연금까지 안 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건 물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뭐 좀 돈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뭐 1가구 2주택인 거예요. 근데 네. 한 주택이 네. 좀 약간 변두리 쪽에 네. 그 4억 정도 있으면 네. 그런 거는 주택연금으로 가입을 안 해도 되겠네. 실거주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실거주 해야 됩니다. 실거주 하면서 네, 해야 돼요? 그럼요. 내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주택이 10채인데 그중에서 만약에 1억짜리가 9개야. 그럼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뭐 저기 전세 준 집이나 투자한 집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집을 이탈하게 되면 주택연금이 해지가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 핵심지에 하나 갖고 있고 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외곽 지역이 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실거주를 외곽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데 요 두 집을 합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안 되는 거구나. 네. 이게 그렇게 까다롭긴 하구나. 네, 왜냐면 주택연금이 사실 좋아요. 왜 좋냐? 어쨌든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개인 사금융, 개인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뭐 갑론을박, 뭐 얘가 뭐 좋다 안 좋다, 뭐 비용이 많다, 무슨 이자가 복리다, 무슨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국민연금도 88년도에 그랬어요. 처음 만들 때 이거 안 좋다고. 근데 지금은 그때 가입 안 한 걸 후회하잖아요. 주택연금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만들어 놓은 제도가 주택연금이야. 그래서 가입 자격을 9억 원 이하로 제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가입하지도 않겠지만 20억, 3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기금이 그들을 위해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소득층에게는 더 좋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받다가요. 4억 다 못 쓰고 한 2억만 쓰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상관없어요. 돌아가시면 그 집이 주택연금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의도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연금 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한테 상속이 돼요. 아들이 받으면 돼요. 근데 받고 보니까 주택연금이 대출이잖아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지만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연금처럼 드리는 거거든요. 집을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4억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받아가신 연금액이 2억이야. 거기다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기 이제 보증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쭉 다 보니까 3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그 집을 물려받아가지고 3억을 갚으면 돼요. 상속 받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 받고 보니까 실제로 지금 팔아도 3억도 안 되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거 집이고 내가 살지도 않을 거고 뭐 의미도 없는 집이다. 그러면 아들이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국가가 가져가서 경매에 처분해가지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받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특히 받고 보니까 집값은 4억인데 아버지가 받아가신 연금 대출액이 막 6억, 7억이야.
그럼 내가 그걸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내가 그 대출 금액을 상환하면서도 남는 게 있다. 그럼 받으시면 되고. 그게 없다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거라 그게 부의 재분배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사실 제가 연금 박사로서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게 뭐냐면 연금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보냈을까?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연금이라는 제도가 나온 거는 1969년도에 공무원 연금이 시작된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불과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연금이라는 게 아예 우리나라에 없었어. 그럼 그 전까지 사람들이 안 늙었냐? 다 늙었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역사상 변함없이 노후를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이었어요. 일. 노동. 네. 이해되시겠죠? 네. 사실 연금 소득, 이 연금이 필요해진 이유, 노후의 연금이나 이런 게 필요해진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지금 자산을 축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퇴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퇴직. 퇴직이라는 단어는 왜 발생인지 아세요? 퇴직. 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들면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가란 얘기예요. 그 말을 좋은 말로 은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전체적인 사회 질서가 생산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잘 생산성을 통해서 많은 동일한 투입하는 노동력과 투입하는 비용 대비 더 많은 생산성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20, 30대, 30, 40대는 젊기 때문에 똑같이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50, 60이 되니까 점점 이제 앉아가지고 생산성은 없는데 앉아서 돈만 받으러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보낸 게 퇴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히 퇴직 이후에 불안해지는 것이고 그럼 그때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해온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죠.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가자면 진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노후에 부동산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연금도 아니야. 사실 진짜 노후에 행복한 사람들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우리가 대부분 뭐 하고 살았죠?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농사지었잖아요. 네. 자, 농사지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시골에서 농사지는 할머니 계세요. 언제까지 농사지어요? 55세에 농사지는 거 퇴직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언제까지 하시냐면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지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평생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시게 되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요. 잘 보시면 저희 아는 친척도 시골에서 농사짓고 소 키우는 분이 계세요. 소. 네. 자, 그죠?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나이도 지금 이제 뭐 한 7순이신데 일어나가지고 소한테 염을 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엄청 바빠요. 왜냐면 소 염을 안 주면 죽잖아요. 어디 놀러도 못 가요. 사실 강아지 키우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소가 크고 또 그 소를 팔아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언제까지? 소는 또 새끼를 낳잖아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연금 준비하셨냐고. 그때 연금 준비를 왜 안 했는 거야? 왜 안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친척은 퇴직이 없는 거예요. 평생 일하면 퇴직이 없고 그러면 사실 노후가 더 안정된다. 네. 사실 연금 소득도 소득의 일환인데 그 기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일을 통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금을 제외한 확실한 노후 준비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평생 연금도 준비하지만 평생 소득도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내가 지금 평생 일하는 거 지겨워 죽겠는데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얘기야? 라고 하시겠지만 젊을 때는 애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피튀기게 일했죠. 그런데 이제는 애들 다 크고 그럼 뭐만 필요해 이제? 나하고 내 배우자가 먹고 살 정도의 기본 소득만 있으면 돼요. 집도 있고 애들 다 컸잖아. 네. 그죠? 예.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돼요. 네. 그러면 그걸 벌기 위해서 내가 아주 힘든 일을 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낸다거나 네. 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거나 유튜브 얼마나 좋아. 유튜브 해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뭐 큰 소득 안 돼도 매일같이 구독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도 있고 거기서 뭐 많이 안 돼도 한 달에 몇십만 원만 용돈이 돼도 내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일을 하시라. 일. 그것이 연금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거기에 일.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일을 젊은 시절에 막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거 말고. 그럼요. 네. 예,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그 젊을 때는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요게 괴리가
크니까 네. 돈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노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 키워놓고 집 투자 장만하고 여유가 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죠. 네. 내 인생 아깝잖아요. 그죠? 내가 뭐 인생 2번 살아요? 진짜 정말 이 45억 년 지구 역사상 딱 100년 왔다 갔다 가는데 네. 길어야 100년. 뭔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옛날에는 다 썼지만 요즘 얼마나 좋아. 하고 싶어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만 찍어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처럼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없다. 물론 큰 돈 벌려면 그쵸. 그리고 장기적으로 뭔가 안정적으로 벌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말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소원 하나가 네. 노후에 월 5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 네.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법.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이 월 500만 원 연금 만드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근데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은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이 올라가지고 네. 수십억 재산을 갖는 것이지 월 500만 원 수입이 있는 건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젊을 때는 집도 필요하고 코인도 필요하고 주식도 필요해서 내 통장에 매달 몇십억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나이 들고 보면 그 돈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꾸준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냥 뉴스 보니까 뭐 어떤 직원이 주식 하나 잘 사가지고 10억 인증해가지고 나 퇴사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엊그제 기사 났어요. 무슨 주식이었지? 2차전지였나? 2차전지 그런 주식 있어. 네. 그 주식을 자기가 뭐 사가지고 전재산 몰빵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뭐 몇 배씩 뛰어가지고 통장에 10억 되니까 나는 이제 10억 마련했으니까 나는 은퇴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사표장 던지고 얼마나 멋있어. 뉴스 났으니까. 그쵸? 네. 근데 저는 그분에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 그죠? 10억을 벌었다고 해도 일은 해야 된다는 거야. 소득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10억을 갖고 있는 것과 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 10억 갖고 있으면 장담컨대 앞으로 5년 내에 통장에 10억 없어요. 한 푼도 없어. 그게 왜냐면 다시 이제 와가지고 5년 후에 와가지고 그 회사에 와서 내가 다시 입사하면 안 되겠냐. 미안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수많은 선례가 있거든 사실.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안정적인 소득을 포기하고 목돈 챙겨 나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과거 지금도 그렇지만 경기도나 충청도에 그 토지보상 사례들이 있어요. 토지보상. 그 이제 재개발되면서 뭐 신도시 개발되고 하면 토지보상 되잖아요. 그럼 그죠? 그럼 얼마나 사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근데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 땅 주인들이 대부분 뭐 하시는 분들이라면 농사지었던 분들이에요. 그 땅으로 농사해가지고 농사했다는 얘기는 뭐야? 소득을 매년 발생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농사 지어서 1년에 몇백, 몇천만 원 벌어가지고 애들 키우고 하셨던 분들이야. 근데 갑자기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온대. 이번에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디 용인에 들어간다며. 그럼 거기 또 이제 막 붐이 일어 땅값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제 부자가 됐다. 그래서 토지보상 받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걸 매달 몇십억에 팔아. 그죠? 네. 이제는 농사 안 지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돈 생겼다. 그러니까 뭐 여자차 딱 사고 뭐 그냥 좋은 데 가서 술 딱 먹고 이러고 완전 부자인 것처럼 사는 거지. 근데 그분들의 결말을 보셨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는 살인도 발생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돈 다 까먹고.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있더라도 소득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소득의 중요성을 안정적인 소득의 중요성을 까먹은 상태에서 목돈만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월 500만 원이든 월 1000만 원이든 월 300이든 중요한 것이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후에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그러고 나서 내가 땅값이 오르든 집값이 오르든 코인이 잘 되든 그건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 10억 받아가지고 퇴사하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넌 소득 있니? 죽을 때까지 발생할 소득이 확보됐어? 그걸 확보했으면 나가야지. 근데 그거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목돈 10억 만들어서 나간다? 얘는 앞으로 미래가 뻔해요. 제발 이 방송 보시고 정신 차리고 아직 퇴사한 지 며칠 안 됐을 거니까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다시 재입사하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응? 소득은 계속 만들게 해달라. 그래서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좋은 방법.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걸 일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든 뭐 우리 웅이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꾸준하게 좋은 내용만 계속 보내줄 수 있다면 뭐 이게 나이 들은다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는 꾸준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끝나는 사람들,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서 퇴직해야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나중에 연금 소득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공적연금, 퇴직금, 그다음에 개인 연금
연금계좌, 뭐 연금보험,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 부동산 뭐 상가 월세, 그다음에 주식 배당 이런 다양한 캐시플로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평생 나올 수 있는 대안만 만들어 준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더 성공하거나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그럼 박사님 오늘 국민연금하고 네. 개인연금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플러스 1 네. 이렇게 봤을 때 네. 한 2, 30년 납입을 하면요. 국민연금을 통해서는 한 얼마 정도? 국민연금은 지금 은퇴 예정이신 분들이 꾸준하게 납입해 오신 분들이 150에서 200 받습니다. 많이 받네요. 네. 맞벌이 하면 곱하기 2예요. 맞벌이도 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네, 그냥 500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맞벌이 하지 않고 외벌이 했다. 근데 이제 배우자 연금도 뭐 이미 가입해가지고 한 4, 50만 원 있으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200 정도 확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젊은이 분들 계시잖아요. 젊은이들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를 많이 줄죠. 네. 그 정도가 공적 연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 있어요. 퇴직금. 퇴직금도 얼마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적게는 1, 2억 많게는 3, 4억 정도 받아 나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억당 월 50만 원. 1억을 내가 받아 나왔다. 그걸 연금으로 환산했을 때 월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래요? 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연금을 나중에 전환하게 되면 그 정도의 금액을 평생 주거든요. 그런 상품이 있는 거예요? 상품 당연히 있죠. 목돈을 내는 일시납 연금이 있어요. 일시납 연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연금으로 개시하면 1억 맡기면 보통 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세 정도부터 받는 거예요? 보통 65세 정도부터.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평생 받는 거예요. 뭐 이게 내가 언제 원금이 되냐, 수익이 얼마 되냐 이거 따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 금액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받는 거죠. 연금이라는 상품이 그런 거니까. 네. 일찍 돌아가시면 좀 불리하지만 오래 살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하시면 1억당 한 50만 원 잡으면 내가 퇴직금을 2, 3억 모았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100에서 150 정도의 금액이 확보되는 거고. 네. 내가 다른 자산이 좀 더 1억 정도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 확보하시게 되면 평생 일하시면서 뭐 이제 다 쓰고 이런 건 아니니까 내가 1억을 모았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연금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 뭐 연금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연금보험 이런 거 꾸준하게 불입하시는 게 있잖아요. 연금 계좌에다가 지금 연간 700이었는데 올해부터 연간 9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달에 70만 원씩 불입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연간 900씩 10년 불입했다. 그럼 9천만 원 쌓여 있는 거고, 네. 20년 불입했다. 그러면은 1억 8천 쌓여 있는 거예요. 원금 기준으로. 수익이 났다면 그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하라는 연금 계좌만 꾸준하게 20년간 해도 한 2억 이상은 쌓여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100만 원. 그다음에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아까 연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달에 내가 적지 않게 한 3, 40만 원씩 꾸준하게 불입했다. 거기서도 나중에 한 달에 연금을 일정 금액 확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 한 200 정도를 마련 목표. 나와 내 배우자 같이 퇴직금에서 한 2, 3억 마련해가지고 연금 한 1, 200 정도 마련하는 목표. 연금 계좌를 꾸준하게 불입하고 개인 연금 보험을 해서 거기서 또 한 1, 200 마련하는 목표. 이렇게 해서 3개만 딱 해도 뭐 제가 보기에 한 4, 500 정도는 무리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평생이죠, 평생. 평생 받는 거. 평생 받는 걸로. 네. 이게 같이 맞벌이고요. 같이 좀 지금은 제가 국민연금만 맞벌이 이제 얘기한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개인 중심한 거예요. 곱하기 만약에 맞벌이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 근데 뭐 1년에 900만 원 내가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어서 준비하냐 뭐 얘기하실 수 있어요, 사실.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소비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연금을 아주 정말 무리하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키는 기준 정도만 가지고 꾸준하게 해가면 된다. 국민연금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급여에서 뛰어가는 거지. 퇴직금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쌓아주는 거지. 그죠? 내가 할 거는 여기서 별거 없어요. 개인연금 몇 가지만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얘기해 주신 게 정말 그냥 그 급여 생활자, 네.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딱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그렇죠. 이 틀을 갖고 네. 있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더 쓰고 이런 거는 자신의 맥락에 따라서 네. 조금씩 변형을 주면 될 것 같네요. 네. 추가소득, 뭐 투잡, 쓰리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국민연금을 본인 스스로 다 내셔야 되고 퇴직금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담이 있겠지만 특히 그래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마음 먹고 셀프 연금한다 생각하고 웅이사님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 사업자들은 셀프 연금 해야 돼요. 지금
특히 뭐 요즘 보니까 프리랜서들이 많더라고요.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다 좋긴 하신데 수입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년배 친구들은 나는 프리랜서니까 자유롭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사람도 없고 내가 4시간 쓸 수 있고 좋지만 동년배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매일 9시 8시 출근해야 되고 그 뭐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맨날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고생하면 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국민연금 납입해주고 있고 퇴직금이 쌓이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후회해요. 차라리 내가 직장에서 좀 고생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쌓인 금액이라도 있을 걸. 이건 내가 프리로 하겠다고 하면서 잘 될 땐 잘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지만 결국은 시간 지나는 거 보니까 쌓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퇴직연금 또 계좌가 있잖아요. 네. 그걸 따로 개설해서 부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본인이 9% 내시고 그다음에 IRP 있어요. IRP. 이게 이제 개인 퇴직연금 계좌잖아요. 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쌓이는 거지만 내가 셀프로 IRP를 개설해서 IRP 내가 내 퇴직연금을 따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거예요. IRP의 가장 큰 장점 들어가면 55세까지 못 빼요. 얼마나 좋아. 못 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15%인가 뭐 이렇게 세액공제도 되고 막 근데 그럼 소득에 대해서 세금 환급도 받을 수가 있고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환급 받고 그다음에 그 이상이신 분들도 13.2 환급 받고 환급 받은 거 다시 넣어야 돼요. 환급 받아서 좋다고 쓰면 안 돼. 야 오늘 이제 2월인데 환급 받았으니까 야 우리 이거 100만 원 나왔는데 이걸 술이나 먹자야. 꼭돈처럼 느껴져.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이 연금 계좌들은 지금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는 거예요. 나중에 낼 걸 지금 좀 미리 돌려준 거야. 과세 이연이기 때문에 언젠간 낼 돈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 술 먹으면 어떻게 해. 다시 그냥 불입해야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참 괴로울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 또 말이 많지만 어쨌든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직장 가입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직장 생활자에게. 그렇잖아요. 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신용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신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개인 사업자 대출 많이 해줘요. 직장 가입자 많이 해줘요. 훨씬 많이 해주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들은 그만큼 불리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다 직장들 유리하게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내가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개인 사업보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직장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 회사의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노비.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삼성 뭐 이재용 회장 얼마나 좋겠어요. 국가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 그럼 누가 직장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창업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 또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 참 이게 아이러니네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네. 박사님 그러면 끝으로 네. 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 나올 때마다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부류에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연금을 많이 준비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연금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자산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자산이다. 다른 자산들은 모으는 자산, 쌓는 자산이라면 연금은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결국은 나중에 다 쓰게 돼 있고 과거에 우리가 7, 80년대에는 성장, 뭔가를 쌓아놓음으로써 국가가 성장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자산이 집에 묶여 있거나 장롱에 쌓여 있으면 국가는 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계속 경제를 순환시켜야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될까? 순환을 많이 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핵심 자산이 바로 연금 자산이다. 그걸 좀 인식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연금에 대한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단지 이거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야, 저 연금 박사 지 먹고 살려고 엄청 홍보하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더 부자가 돼야 우리 사회가 더 잘 사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저도 부자가 되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 내가 보이스피싱 열심히 하면 뭐해? 그럼 보이스피싱 열심히 하면 나는 부자가 되지만 중요한 건 사회는 악해지는 거잖아요.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죠? 웅 이사님이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시게 되면 사회가 이런 방송을 보면서 건강해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연금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부동산을 선택한 게 아니야. 부동산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면 나만 돈 벌어. 사회는 열악해져. 이해되시겠죠? 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의 이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